저는 김태임입니다. 저는 무소유 책 읽기 모임에 참석하고 제가 좋아진 점은 그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고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찾아와서 책을 읽고 보면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저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수연 스님. 그는 정다운 도반이요 선지식이었다. 자비가 무엇인가를 입으로 말하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다. 길가에 무심히 피어있는 이름 모를 불꽃이 때로는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듯이 그는 사소한 일로서 나를 감동케 했다. 수연 스님, 그는 말이 없었다. 항시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을 뿐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였다. 그러한 그를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아니,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다. 1959년 겨울, 나는 지리산 상계사 탑전에서 혼자 안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래야 삼동 안거 중에 먹을 식량과 뗄나무, 그리고 약간의 김장이었다. 모시고 있던 은사 효봉 선사가 그해 겨울 네팔에 열리는 세계 불교도 대회에 참석차 떠나셨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음력 10월 초순, 하동 악용이라는 농가에 가서 탁발을 했다. 한 닷새 한 걸로 겨울철 양식이 되기에 넉넉했다. 탁발을 끝내고 돌아오니 텅 비어 있어야 할 암자에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걸망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보았다. 나선 스님이 한 분 불을 지피고 있었다. 나그네 스님은 누덕누덕 기운 옷에 해맑은 얼굴,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합장을 했다. 그때 그와 나는 결연이 되었던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모양이다. 피차가 출가한 사문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지리산으로 겨울을 날아왔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반가웠다. 혼자서 안거하기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정진하는 데는 장애가 많다. 더구나 출가의 연조가 짧은 그때의 나로서는 혼자 지냈다가는 잘못 게으러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10월 보름 동안거에 접어드는 결제일에 우리는 몇 가지 일을 두고 합의를 해야만 했다. 그는 모든 일을 내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진하는 데 주객이 있을 수 없다. 단둘이 지내는 생활일지라도 둘의 뜻이 하나로 묶여야만 원만히 지낼 수 있다. 그는 전혀 자기 뜻을 세우지 않았다.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육신의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모자랐지만 출가는 그가 한 해 더 빨랐다. 그는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았으나 전성이 차분한 인품이었다. 어디가 고향이며 어째서 출가했는지 서로가 묻지 않는 것이 승가의 예절임을 아는 우리들은 지나온 자취 같은 것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사람의 언행이나 억양으로 미루어 교양가 출신지를 짐작할 따름이다. 그는 나처럼 호남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것 같았다. 나는 공양주를 하고 그는 국과 찬을 만드는 채공을 보기로 했다. 국을 끓이고 찬을 만드는 그의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시원치 않은 감일지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감노미가 되었다. 나는 법당과 정당에 청소를 하고 그는 큰 방과 부엌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한 끼만 먹고 참선만을 하기로 했었다. 그때 우리는 초발심한 풋내기 사문들이라 계율에 대해서는 시퍼랬고 바깥 일에 팔림 없이 정지만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의 겨울 안거를 우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 뒤에 안일이지만 아무런 장애 없이 순일하게 안거를 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름의 정월보름은 안거가 끝나는 해제일, 해제가 되면 함께 행각을 떠나 여기저기 절 구경을 다니자고 우리는 그 해제철을 앞두고 마냥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해제 전날부터 나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찬물로 목욕한 요독인가 했더니 열이 오르고 구미가 뚝 끊어졌다. 그리고 자꾸만 오한이 드는 것이었다. 해제는 되어도 길을 떠날 수가 없었다. 산에서 앓으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수행자는 상할 때도 늘 혼자지만 앓게 되면 그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느껴진다.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의료기관도 없다. 그저 앓을 만큼 앓다가 낫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무소유였다. 밤이면 호소리를 친다는 내 머리맡에 그는 줄곧 앉아 있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며 물을 떠오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갈아주느라고 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잠깐 아랫마을에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한낮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기울어도 강감소식이었다. 수어둔 죽을 저녁까지 먹었다. 나는 몹시 궁금했다. 밤 10시 가까이 되어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새 나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의 손에는 약사발이 들려 있었다.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약을 마시라는 것이다. 이때의 일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 헌신적인 정성에 나는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다. 그때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쥐어주었다. 암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래야 40여리 밖에 있는 구례읍이다. 그 무렵에 교통수당이라는 구례 장날에만 장꾼을 싣고 다니는 트럭이 있었을 뿐이다. 그날은 장날도 아니었다. 그는 장장 80리길을 걸어서 다녀온 것이다. 서로가 돈 한 푼 없는 처지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구례까지 걸어가 탁발을 하였으리라. 그 돈으로 약을 지어온 것이다. 머나먼 밤길을 걸어와 약을 다렸던 것이다. 자비가 무엇인가를 나는 평생 처음 온 심심으로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도반의 정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토록 간절한 정성에 낫지 않을 병이 어디 있겠는가. 다리가 좀 휘청거리긴 했지만 그 다음 날로 나는 고동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가 거처하던 암자에서 오리 남짓 깊숙이 올라가며 폭포 곁에 토굴을 짓고 참선하는 노스님이 한 분 계셨다. 노스님이 무슨 볼일로 동구 밖에 다녀올지라면 의뢰 우리들 초소에 들으곤 했다. 그때마다 노스님이 메고 온 걸망은 노스님보다 먼저 토굴에 가 있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듯 무슨 일이고 그가 할 만한 일이며 말없이 선뜻 해치웠다. 한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한 채 각기 운수의 길을 걸었다. 서신왕래마저 없으니 어디서 지냈는지 서로가 알 길이 없었다. 운수 사이는 무소식이 희소식으로 통했다.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그리 무심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서로가 공부하는데 방해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했었다. 인정이 없으면 도심이 성글다는 예선사의 말을 빌린 것도 없이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 해탈이란 온갖 얽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재의 경지를 말한다. 그런데 그 얽힘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착에 있는 것이다.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 또 인정에 대한 집착은 몇 곱절 더 질기다. 출가는 그러한 집착의 집에서 떠남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사문들은 어느 모로 보면 비정아리만큼 금속성에 가깝다. 그러나 그러한 냉기는 어디까지나 긍정의 열기로 향하는 부정의 단계다. 긍정의 지평에 선 보살의 자비는 봄볕처럼 따사롭다. 나는 해인사로 들어가 태설선원에서 안거하던 여름 들려오는 풍문에 그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여름 살림이 끝나면 그를 찾아가 보리라 마음 먹고 있었더니 그가 먼저 나를 찾아왔다. 지리산에서 헤어진 뒤 다시 만나게 된 우리는 서로 반겼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함께 있을 때보다 안색이 못했다. 알았느냐고 물으니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약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괜찮다고 했다. 그가 태설당에 온 후로 섬돌위에는 전에 없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연암은 컬레 되는 고무신이
한결같이 하얗게 닦여 가지런히 놓여 있곤 했다. 물론 그의 밀행이었다. 노수님들이 빨려고 옷가지를 벗어놓으면 어느새 말끔히 빨아 풀먹여 다려놓기도 했다. 이러한 그를 보고 스님들은 자비보살이라 불렀다. 그는 공양을 형편없이 적게 하였다. 물론 이제는 우리도 삼시 세끼를 스님들과 함께 먹고 지냈다. 어느 날 나는 사무실에 말하고 그를 억지로 데리고 대구로 나갔다. 아무래도 그의 소화기가 심상치 않았다. 진찰을 받고 약을 써야 할 것 같았다. 버스 안에서였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더니 창틀에서 빠지려는 나사못 2개를 지어 놓았다. 무심히 보고 있던 나는 속으로 감동했다. 그는 이렇듯 사소한 일로 나를 흔들어 놓았다. 그에게는 내 것이네 남의 것이네 하는 분별이 없는 것 같았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도 자기 소유가 아니다. 그는 실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의 결 우리는 해인사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 건강을 걱정한 스님들은 그를 자유롭게 지내도록 딴 방을 쓰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과 똑같이 큰 방에서 정진하고 울력에도 빠지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반살림이 지날 무렵에서 그는 더 버틸 수가 없도록 약해졌다. 치료를 위해서는 산중보다 시처가 편리하다. 진주에 있는 표교당으로 그를 데리고 갔었다. 거기에 묵으면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흘이 지나자 그는 나더러 안거 증인이 어서 돌아가라 했다. 그 병세가 많이 회복된 것을 보고 친분이 있는 표교당 주지스님과 신도 한 분에게 간호를 부탁했다. 그가 하도 나를 걱정하는 바람에 나는 일주일 만에 기사했다. 두고 온 그가 마음에 걸렸다. 전해오는 소식에는 많은 초도가 있다고 했지만 그 겨울 지리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한 주일 남짓 교통이 두절될 만큼 내려사였다. 밤이면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나무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눈에 꺾인 것이다. 그 고집스럽고 정정한 소나무들이 한 송이 두 송이 사이에 있는 눈의 무게에 못 이겨 꺾이고 마는 것이다. 모진 바람에도 끄떡 않던 나무들이 부르러운 것에 꺾이고 오묘한 이치를 산에서는 역력히 볼 수 있었다. 꺾어진 나무를 저 들이다가 나는 바른 쪽 손목을 삐었다. 한동안 침을 맞는 둥 애를 먹었다. 그 무렵 나는 조그만 소포를 하나 받았다. 펼쳐보니 삔대에 바르는 약이 들어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사보낸 것이다. 말이 없는 그는 사연도 띄우지 않은 채였다. 나는 슬픈 그의 최후를 되새기고 싶지 않다. 그가 떠난 뒤 분명히 그는 나의 한 분신이었음을 알 것 같았다. 함께 있던 날짜는 1년도 못 되지만 그는 많은 가르침을 남겨주고 갔다. 그 어떤 선사보다도 다문의 경사보다도 내게는 진정한 도반이요 밝은 선지식이었다. 구도의 길에서 안다는 것은 행에 비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사람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식이나 만에 의해서가 아님을 그는 깨우쳐 주었다. 맑은 시선과 조용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과 그리고 말이 없는 행동에 의해서 혼과 혼이 마주치는 것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다. 수연, 그 이름처럼 그는 자기 둘레를 항상 맑게 씻어주었다. 평상심이 도임을 행동으로 보였다. 그가 성내는 일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는 한 말로 해서 자비의 하신이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로 떠오른다. 비독서 지절. 추석을 지나면서부터 요즘의 날씨는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전형적인 가을이다. 이토록 맑고 쾌적한 하늘 아래서 사람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래서 그저 서성거리기만 해도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만 내다보아도 내 핏줄에는 맑디 맑은 수액이 돈다.
장미가시에 손등을 찔려 꼬박 한 달을 고생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던 손에 탈이 나니 그렇게 불편할 수 없었다. 독일이 그 리케를 생각하고 때로는 겁도 났었지만 모든 병이 그렇듯이 때가 되면 낫는다. 밀린 옷가지를 이제는 내 손으로 빨 수 있게 됐으니 무엇보다 홀가분하다. 오늘처럼 맑게 갠 날은 우물가에 가서 빨래라도 할 일이다. 우리처럼 간단명료하게 사는 혼자에게는 이런 일은 일거양득이 된다. 이 쾌청한 날씨에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벽을 바라보고 자선을 할 것인가? 먼지무로 쾌쾌한 경전을 펼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무래도 공상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이토록 맑고 푸르른 가을 하늘에 대한 결례가 될 것이다. 그저 서성거리기만 해도 내 안에서 살이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밖에 무엇을 더 받아들인단 말인가.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을 연상한다는 친구를 만나 어제는 즐겁게 이 씨름을 했다. 내 반론인즉 가을은 독서하기에 가장 부적당한 비독서 지절이라는 것. 물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취향장에 책장을 넘기는 그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어디 그 길이 종이와 할자로 된 책에만 있을 것인가. 이 좋은 날에 그게 그것인 정보와 지식에서 좀 해방될 수는 없단 말인가. 이런 계절에는 외부 소리보다 자기 안에 들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제격일 것 같다. 독서의 계절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부터 이상하다. 얼마나 책하고 인연이 멀면 강조 주간 같은 것을 따로 설정해야 한단 말인가. 독서가 취미라는 학생, 그건 정말 우습다. 노동자나 정치인이나 군인들의 취미가 독서라면 모르지만 책을 읽고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본업인 학생이 그 독서를 취미쯤으로 여기고 있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하기야 단행본을 내봐도 기껏해야 1, 2천 부밖에 나가지 않는데 어느 외국 백과사전은 3만 부도 넘게 팔렸다는 게 우리네 독서 풍토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이 가을에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이다. 술술 읽히는 책 말고 읽다가 자꾸만 덮어지는 그런 책을 골라 읽을 것이다. 좋은 책이란 물론 거침없이 읽히는 책이다. 그러나 진짜 양서는 읽다가 자꾸 덮이는 책이어야 한다. 한두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기 때문이다. 그 구절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양서란 거울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이 때로는 번쩍 내 눈을 뜨게 하고 안이해지려는 내 일상을 깨우쳐준다. 그와 같은 책은 지식이나 문자로 쓰여진 게 아니라 우주의 입김 같은 것에 의해 쓰여졌을 것 같다. 그런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 즐거울 때처럼 시간 밖에서 온전히 쉴 수 있다.